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알아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시장 상반기의 화랑이었죠.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정부가 실거래가 신고를 도입한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 주택 거래량이 61만 796건을 기록해서 지난해 동기 대비 30%나 거래량이 증가했는데요. 실제 실거래가 도입을 2006년부터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6년 이후 상반기 거래량으로는 최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10년 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6월 주택 거래량도 11만 건을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무려 이제 50.1%나 거래량이 증가했고요. 특히 요즘의 특이점이 전세난 속에 저금리를 틈타서 내 집 마련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네. 아마 구매 시장에 수요가 는 것은 전세 시장의 가격 불안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역별로 상반기 매매 거래량은 수도권이 30만 9,947건, 그리고 지방이 30만 849건으로 지난해보다 수도권의 거래량이 무려 43%나 증가를 했고요. 서울과 같은 경우는 11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59%나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 거래량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에서 상반기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고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경매 시장도 뜨거운 모습이라고 하는데 경매 시장 상반기 성적표를 좀 매겨주시면요. 재고주택 시장이 뜨겁다 보니 조금 더 싼 매물을 찾으려는 수요가 경매 시장에 유입되면서 경매 시장에 유입된 자금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네. 올 상반기 주택 경매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총 2조 6,087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주택 경매 물건은 2만 9,479건으로 2013년이나 2014년 동기 대비 물량보다는 30% 줄었는데요. 하지만 경매 시장에 수요자들이 진입한 패턴은 더 많아졌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싸게 주택을 구입하려고 몰려드는 응찰자 같은 경우는 총 8만 2,746명으로 월 평균 13,791명이나 됐는데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을 나오는 것이 희소해지고 반면에 경매 시장에 유입되는 사람들은 늘다 보니 건당 응찰자 수라든지 낙찰가율, 응찰률은 모두 경매 관련 지표가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매의 경쟁률은 과거보다 치열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주택 같은 경우야 이제 시장이 좋으면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데 경매 시장 같은 경우 수요가 많다고 공급이 따라서 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경매 건수가 는 건 아니지만 경매 시장도 꽤 뜨거웠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경매라고 하는 게 어쨌든 기존의 주택보다 좀 저렴하게 살려고 들어가는 건데 낙찰가가 높아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렴한 매입 비용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같은 단지의 급매물보다 총 투자 비용이 비싸다면 손해보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실제 요즘 낙찰가율이 평균적으로 80%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도 비용 같은 기타의 부대 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오히려 매매 시장 급매물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요즘의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은 좀 과열 양상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닐 듯 싶습니다. 실제 지난달에 전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91.8%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법원까지 찾아가서 경매 물건을 분석을 하시고 또 각종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낙찰을 받게 됐는데 오히려 매매 시장의 급매물보다 비싸게 사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 낙찰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90%를 넘었으니까요. 네. 앞서 그러면 대략 그 시가보다 어느 정도에 쌓아야 좀 경매에서 부대 비용이나 이런 거 따졌을 때 좀 이익이 있다고요? 평균적으로 한 80% 미만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주택, 오피스텔, 네. 상가, 아파트 여러 가지 토지 상품들이 있겠지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 거래 시장이 회복되면서 황금성이 좋기 예. 때문에 이 낙찰가율이 90%까지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명도 비용이라고 하는 게 집을 사고 나서도 실제
돌려받는데 네.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혹은 뭐 밀린 무슨 공과금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 내야 되고 이런 걸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주택시장은 어쨌든 간에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서 화랑이었습니다. 아파트 또 다세대도 많이 늘었고요. 업무용 오피스텔도 공급은 많이 늘었던 걸로 아는데 상가 시장이 조금 신통치 않았지 않았을까? 그동안은 그랬는데 상가도 상반기에 괜찮았습니까? 상가도 인기 지역의 택지에서 물량이 좀 공급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금리에 갈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좀 몰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급 시장을 일단 자극을 했는데요. 올해 2분기는 총 86개 상가가 분양에 나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2010년 2분기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금리 여파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에 틈타서 전형적인 커머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상가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분양 시장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제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66% 그리고 지방이 약 한 34%의 공급 비중을 차지해서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공급량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마곡지구, 위례신도시, 동탄 이신도시 그리고 하남 미사지구 같이 수요자들이 유망택지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됐는데 특히 LH 단지 내 상가의 입찰 경쟁이 상당히 뜨거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좀 부진할 때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괜찮았잖아요. 근데 이제 올 상반기 특징은 서울과 수도권이 좀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의 일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서 공급 과잉됐던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수도권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서 올해 이제 기준금리가 한 총 4차례 떨어지기도 했고 또 주택시장보다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상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분양시장도 좀 자극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상가의 분양가 수준은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단지로 보면은 뭐 그 아파트 분양하는 거랑 비슷합니까? 분양 가격 동향도 좀 알려주세요. 대개는 아파트 분양보다는 전용률도 떨어지고 가격도 3.3제곱미터 단가가 좀 비싼 편입니다. 실제 올 2분기 분양 상가의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621만 원을 나타내는데요. 유형별로 공급 가격의 차이를 보이는 형태들 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 평균 분양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3.3제곱미터당 2,135만 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해서는 무려 32% 정도 분양가가 인상됐고요. 여기에는 인기 지역의 분양 물량이 공급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위례신도시, 송파 그리고 마포 같은 단지 내 상가의 평균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인기 단지가 많았는데요. 실제 이런 지역에서는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수준에 공급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근린 상가가 3,016만 원, 그리고 복합 상가가 3,021만 원, 그리고 이제 요즘 그 동대문 같은 테마 상가 같은 경우가 3,884만 원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상가도 유형, 입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분양가의 격차나 레인지가 큰 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또 주택시장에서 달라지는 제도들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곧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주택조합 설립할 때 필요한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그러면 따로 규정은 없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토지 사용 권한을 정확히 법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좀 안전하게 이제 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주택법을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아직 정부 이관이나 공포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주택법 제32조 주택조합 설립과 관련된 조항 중 조문 중 2항과 3항을 신설한 것인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을 토지 사용 권한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또는 각 동의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3분의 2 이상 결의하도록 했고요. 전체 동이 아니라 개별 동을 리모델링할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을 반드시 결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요즘 이제 지역주택 조합 열풍이 불면서 사실 싼 맛에 토지나 용지 확보가 되지 않는 것에 투자했다가 사업 기간이 길어져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토지 사용 권한의 확보 여부를 무조건 명시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무분별한 투자, 피해 이런 것들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사용이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그 비리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서울시도 대책 마련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관리비와 각종 사용료 등을 관련 용도에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만 원래는 관리하도록 했는데 네. 이번에 뭐 김부선 씨 아파트를 계기로 관리비 네. 문제가 사회화되기도 했었죠. 이번에 주택법 제43조 4에 부정행위 금지 조항을 이번에 교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는 원래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해진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를 하고 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서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지 말라고 명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장기수선 충당금 외에도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그 사용료 같은 경우도 용도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법을 바꿀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위반할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에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부당 관리로 인한 아파트 관리비의 누수, 입주민의 피해 이런 것들을 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 상속과 관련된 제도 정비도 있습니다. 상속 문제가 뭐 세금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절차도 그렇고 또 네. 상속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 관련된 건데 이 상속 재산 전체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가족의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심할 일이긴 한데 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본인의 재산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상속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상속 재산을 찾는 일 그리고 실제 확인 과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과거에는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를 하시고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 소유 관계를 상속인이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피상속인의 그 사망인의 그 세금 미납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세무서를 간다든지 또는 그 상속과 관련해서 관공서를 찾아야 될 일이 무려 7차례나 됐다고 네. 하는데요. 앞으로는 관할 구청에서 그 사망하신 분의 사망 신고를 할 때 안심 상속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상속의 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신청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결과를 문자나 온라인 우편으로도 알려주게 됐습니다. 총 상속 재산을 6가지 정도 알려주는데요.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그리고 국민연금, 국세, 그리고 지방세 부분입니다. 사망신고 시에 통합신청서 1명만 상속인이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에 은행별로 예금 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게 돼서 상속인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금융거래니까 뭐 당연히 뭐 예금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세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이제 누가 돌아가시거나 하면 경황도 없고 또 뭐 네. 이런 거를 쫓아다니면서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생겨서 좋네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나 방법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상속인 자격은 상속인이라든지 또 상속인의 대리인이 가능한데요. 상속인은 사망자의 직계 비속이라든지 배우자 등이 됩니다. 신청은 꼭 사망자가 사망한 날일에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사망한 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 신고 접수를 하실 때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이제 대리인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토지지방세 자동차 정보는 결과를 7일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외에도 금융, 국세, 국민연금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최대 20일 이내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이코노미 오늘은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정리해봤고요. 또 달라지는 제도, 그 가운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알아두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114 함영진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